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요즘 썰TV를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연을 들으니 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더라고요. 주말 드라마급 남편과 시모 이야기거든요. 남편은 바람났고 시모는 한통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엾은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를 속였어요. 그걸 시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잊지 못할 장례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를 걷어서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셨죠. 아빠와 아버님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셨습니다. 한때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위기를 맞이하셨고 아빠가 큰돈을 빌려주시며 도와주셨다고 해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자 도와준 빚을 갚겠다고 저를 거두셨죠. 그렇게 시부모님을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따르며 지내다가 외동이었던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싶다고 깜짝 발표를 하자 아버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너를 이 집에 데려온 날부터 딸이라 생각하며 지냈다. 단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 친구놈 대신 어여쁘게 잘 키워서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나야 너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좋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네가 어떤 아이인 줄 모를까. 심성이 곱고 착할 뿐더러 성실하고 영특하기까지 하잖니. 그런 너를 며느리로 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족한 내 아들 잘 부탁하마. 그리고 결혼했어도 여전히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알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고 하죠. 아버님은 제게 그 누구보다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제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고 친딸처럼 키워주시며 많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시모는 약간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아버님은 잔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혹여라도 제가 눈칫밥 먹을까 봐 시모한테 잘 부탁한다며 신경 써주시기까지 했죠.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좋았어요. 아빠처럼 생각한 분을 시아버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더군요. 사실 시모는 잘 웃지도 않고 몸이 건조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실까 살짝 걱정스러웠는데 이게 웬걸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기까지 하셨죠.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그래, 나는 이 결혼 얼마든지 허락하마. 정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요. 반대는 무슨, 내가 왜 너를 반대하겠니?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했어. 네가 얼마나 착하고 똑부러지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무튼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지금처럼 엄마와 딸처럼 지내면서 좋은 고부관계로 이어나가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병원과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지내셨어요. 저는 아빠처럼 생각한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건강을 챙기고 모셨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은 남편을 외조하면서 시부모님을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참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챙기기는커녕
오로지 시부모님과 남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 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아버님의 건강을 챙기느라 시모와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간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신은 자연스럽게 미뤄졌고요. 물론 이 이유로 임신이 미뤄진 건 아니었어요. 저 못지않게 남편 역시 바빴거든요. 건강 악화로 아버님께서 사업에 손을 떼신 순간부터 남편이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지냈습니다. 출장이며 거래처 사람들 접대며 우리 둘이 서로 참 바쁘게도 지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름은 고사하고 한 달 동안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바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시부의 사업을 하며 저는 시부모를 챙기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을 간호하다가 밥을 먹으러 병원 1층으로 내려왔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근황을 주고받았는데 제 소식을 듣게 된 친구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칭찬하다가 한 가지 걱정된다며 조심히 말을 꺼내더군요. 네 남편도 바쁘고 너도 이렇게 병원 생활하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시댁에 돈도 많은데 간병인 따로 쓰지 그래? 안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내 손으로 챙겨드리고 싶어. 어머님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모르는 간병인한테 의지해야 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외로우시겠어. 내가 잘 챙겨드려야지. 뭐 어느 정도 병원 생활 익숙해져서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걱정되어 그러지. 부부 사이에 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정이고 뭐고 다 떨어지는데 애라도 있어야 붙잡고 사라지는 거라고. 아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 몰라? 네 남편도 사람인데 아내랑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니? 외로워서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에이,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아버님 사업 잘 이어받으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데.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바람은 무슨 그럴 여유도 없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희연이 알지? 얼마 전에 글쎄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대. 걔 남편도 너희 남편처럼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더더라. 일만 해서 바람 피우는 줄도 꿈에도 몰랐대.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 맞은 거고. 네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쉽게 단정짓지 마.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지금 바람 피우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지금이라도 단돌이 잘해. 혹시 알아? 너 몰래 딴짓할지? 동창 희연이의 이혼도 그렇고 요즘 주변에서 불륜 커플이 너무 많다며 친구는 이런저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저보고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남편 관리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제 믿음처럼 남편이 잘 행동한다고 해도 요즘은 작정하고 꼬시려드는 꽃뱀들이 많아서 바짝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사업 물려받은 남편은 이제 돈도 많고 대표까지 되었는데 딴 마음 품은 계집애들이 없을 수 있냐면서 저보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친구가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남편이 잘 처신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들이대는 여자들까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태평하게 풀어놓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남편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할까 싶어서 시모에게 아버님을 부탁하고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그간 못했던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왔다는 연락을 안 했거든요. 혹시나 오늘 야근하는 건가 싶어서 부랴부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갑자기 뭐야 싱겁게. 나는 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
그나저나 자기 어디야? 아직 회사야? 집이야. 집? 집이라고? 왜? 내가 집에 있는 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일한다고 맨날 바쁘잖아. 그래서 나는 또 야근하나 했지. 오늘은 몸이 조금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왔어. 푹 쉬어야 또 일도 하지. 그렇지.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나만 고생하나? 아버지 간병하느라 자기도 고생 많잖아. 귀찮다고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자볼게. 그래, 알겠어. 그럼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집이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에 침이 바짝 마르더군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할까? 이때부터 별의별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버님을 위해 고생하는 날 두고 바람 같은 거 피울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불씨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어요. 이날 이후 남편의 옷이며 차, 모든 걸 뒤지기 시작했고 의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그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더군요. 나날이 의심은 커졌고 제 삶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걸까? 일 많이 한다고 걱정할까 봐 남편이 괜히 거짓말한 건 아닐까 하는 나약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흥신소에 남편 일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흥신소 직원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지 않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말이었죠. 또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남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우려하던 결과를 두 눈으로 보게 되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님을 보살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아버님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고생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늙고 병든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만하고 간병인 구하자꾸나. 저랑 어머님 있는데 뭐하러 간병인을 구해요? 안 돼요, 그건. 하여간 고집은. 도통 내 말을 듣지라느니 이렇게 신세를 진다만. 나중에는 말이다. 내가 죽거든. 그땐 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거라.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만 보고 살았잖니. 우리를 위해 기꺼이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야. 아주 귀한 너의 시간이지.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죽어서까지 우리만 생각하고 살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제는 너를 돌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혹여나 미움받을까봐 눈치 봤던 거 다 알아. 조금이라도 밉보이기 싫어서 노력한 것도 알고. 이제는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내가 없어도 넌 뭐든 할 수 있어. 왜냐면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자 며느리야.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니 주눅들지 말고 당차게 원 없이 날개짓 하면서 지내렴. 알겠지? 아버님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감동한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남편의 외도로 큰 시련을 안게 되었지만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도 얻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님 몰래 말이죠. 며칠 후 시모를 따로 불러내서 남편의 외도와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내 새끼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천천끙끙.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어머님 놀라실까 봐요. 이렇게 충격받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거사. 이걸 혼자 앓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다른 놈은 다 그래도 내 자식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널 두고 바람을 피운다니. 내 이놈을 당장. 아이고, 이렇게 착한 애를 두고 글쎄 바람이라니. 미안하다 아가. 이제 나한테 맡기고 조금 더 신경 쓰지 마라. 몰랐으면 몰랐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번 일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없잖아요. 남편이랑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고 싶어요. 내가 그것들 확실하게 끊어놓을게.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혼이 말이 되니? 네가 어떻게 우리랑 남남이 될 수 있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세상에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신라는 무너졌고 저는 평생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아픔을 떠올리겠죠. 그렇게 사는 건 서로 못할 짓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혼이 정답이고요.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끝까지 모르셨으면 해요. 안 그래도 편찮으신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래, 너를 친딸처럼 아끼던 양반이니 상심이 크겠지. 그걸로 충격받아서 건강이 더 악화할 수도 있고 널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한 나 역시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남편은 더하겠지.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붙잡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구나. 내 마음 편하자고 어디 그럴 수 있나.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뜻에 따라야지. 자식이 잘못한 마당에 내가 굳이 피울 수는 없잖니? 그래, 이혼해라. 내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 네가 내 아들을 용서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가정 있는 놈이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이나 피우고 아주 괘씸해. 그뿐이야? 가정 있는 남자인 걸 알면서 동조한 그 계집애도 괘씸해 죽겠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래야 지들이 뭘 잘못한지 크게 느낄 거 아니니. 내가 아주 이것들 가만두지 않으마. 저 또한 상상으로 남편과 내연녀를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죠. 마음 같아서는 갈갈이 찢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질없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제가 미쳐서 날뛰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괜히 제 손에 똥만 묻히는 꼴이죠. 제 감정과 힘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발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가 벌인 불장난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가볍게 무시했다는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덜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한껏 무너져 내린 모습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요. 시모에게는 조용히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도저히 남편과 내연녀를 가만둘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이고 뭐고 후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그 내연녀를 반 죽여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니 재혼은 꿈도 못 꾸게 할 거라고 큰소리까지 치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 대신 그 둘을 벌해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라 더 이상 남편과 내연녀에 관한 생각과 이야기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잊고만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서둘러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혼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 줄 아나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뭐야 이거. 몰래 내 뒤 캐고 다닌 거야? 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는 줄 알았더니 감시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뒤통수 한번 제대로 때리는구나.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아버님 사업 물려받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줄 알았더니 바람 피우고 있는 줄 몰랐어. 뒤통수는 내가 더 얼얼하지 않을까?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설마 변명이나 사과 같은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접어.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뭐? 뭐가 이렇게 당당해? 야, 솔직히 인정할 건 좀 인정해라. 간병인 붙이면 되는 걸 굳이 네가 간호하겠다고 자리 비웠잖아. 네가 아버지한테 있는 동안 내가 외로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 나도 남자고 사람이야. 네가 적당히만 했어도 바람 같은 거 피울 일 없었어. 애초에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너라고. 그래서 사과 못해. 피해자는 나니까. 아무리 외로워도 바람 피우는 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 고작 외로움으로 바람 피운 죄를 정당화하지 마. 내가 자리 비우고 싶어서 비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야. 하나뿐인 네 아버지 간호한다고 병원 생활하면서 고생한 사람한테 피해자는 너라고? 그래, 너 같은 거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애초에 바람 같은 거 피우지도 않았겠지. 넌 외로워서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그냥 바람 피우고 싶어서 외로움을 갖다 붙인 거야. 네가 이렇게 쓰레기라서 내가 참 고맙네. 평생 두고두고 미워하면서 저주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네가 무릎 꿇고 울고불고 사과하면 어떻게 하나 난감했거든.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울 뿐이야. 마음 같아서는 너희 둘 다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지만 손에 똥 붙어서 좋을 게 뭐 있니?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늘이 널 가만 안 둘 거야. 본디 죄를 지으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거든. 아버님께 감사한 줄이나 알아. 아버님 아니었으면 너희 둘 진작에 내 손에 죽었으니까. 못 낀 놈이 성낸다더니 미안하다고 바짝 엎드려도 부족한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리를 비운 탓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식이었죠. 역시나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남편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조금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겠죠. 저밖에 모르고 잘 챙겨준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순간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한 건지 지난날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고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죽을 때까지 상처를 부여잡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 때문에 망치면 안 되니까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에 맡겨두고 저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뜻이고 저 역시 그게 옳은 일이라 믿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은 다 챙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살만한 적당한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님께는 이혼 안 한 척 계속 연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버님의 딸이자 며느리로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님은 건강 악화로 우리 곁을 떠나셨죠. 이혼한 남편만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마지막을 정성껏 모시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고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장례식장에 갔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잘 왔다며 안아주셨고 연신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흐느끼셨어요. 아들놈 때문에 오기 힘들었을 텐데 잘 왔다. 혹시라도 네가 안 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어. 그이가 살아생전 너를 참 많이 아꼈잖니.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네 얼굴은 보고 가셔야지. 그럼요. 저 오늘은 딸로써 온 거예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장래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이럴 게 아니라 너도 어서 가서 상복으로 갈아입으렴. 조문객들 올 텐데 상주로서 맞이할 준비해야지. 이혼한 남편과 마주쳐야 한다는 상황이 개운치는 않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보다 제게 소중한 사람이라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장래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열심히 배웅했습니다. 조문하러 오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감히 아버님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사진으로만 보던 남편의 내연녀요.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도 사진으로만 봤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과 다정하게 찍혀있는 그 여자, 틀림없이 내연녀였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저런 여자를 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시모가 먼저 내연녀에게 다가가 정답게 맞이하더군요. 아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요. 아들한테 연락받고 왔나 보네요.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보태고자 왔습니다. 시모는 이 여자를 알고 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둘이 어떻게 아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 시모가 저 대신 내연녀를 요절낼 거라고 길길이 놔둘 때 아버님의 건강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그런 아버님을 챙기느라 바빴고 아버님의 회복만 생각하느라 내연녀를 만날 새가 없었어요. 또 처음 시모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들은 모두 내연녀의 뒷모습만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고스란히 다 보여드리면 크게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자극적이지 않은 사진들로만 추려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둘이 모르는 사이여야 맞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여자가 남편과 바람난 여자다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곳인데 엉망으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누구예요, 어머니?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 여기는 아들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저번에 한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 글쎄 저놈이 회식한답시고 술을 들이부어서 인사불성이 됐는데 그때 이 아가씨가 챙겨서 데려왔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능한 인재더구나. 일을 그렇게나 잘한대. 우리 애가 사업 물려받고 이것저것 몰라서 허둥거릴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는구나. 부족한 내 새끼 잘 챙겨줬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흥신소에 의뢰해서 내연녀에 관해 뒤를 캐봤을 때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는 일조차도 아예 달랐고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닌다? 날 속인 것도 모자라서 시모까지 속이고 두는구나 싶어 슬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노려봤어요. 이런 제 눈빛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연녀를 반겨줬습니다. 김대리 왔어? 네, 대표님. 늦은 시간에 오느라 고생했겠네. 배고프지? 와서 우리 아버지께 인사부터 드리자. 돌아가는 분위기를 대충 살펴보니 남편이 내연녀와 짜고치고 시모를 속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감히 내연녀를 끌어들였다는 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 몰래 남편을 조용한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무슨 상관인데? 이혼했구만. 못 올 일이 뭐 있어? 아무리 이혼했어도 내가 이렇게 버젓이는데 배려해줄 수는 없었어? 내가 저 여자 보면 불편할 거란 생각 못했냐고. 그래, 좋아. 이혼하기 전부터 나에 대한 배려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 장례식장이야.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니? 아버님을 위한다면 못 오게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어머님은 또 어떻고?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직원? 너 점점 거짓말이 느는구나. 뭐하러 거짓말을 해? 그냥 내 언니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어. 네 말대로 이혼했는데. 제발 남 일에 그만 좀 신경 써. 사실대로 말하든 거짓말을 하든 내 마음이야.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아닐 뿐더러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솔직히 네가 장례식장에 있는 것부터가 오바지. 가족도 아닌 네가 상주복은 왜 입고 있는 건데? 하여간 오지랖은. 역시나 남편은 상종도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좋게 말로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요. 물론 시모가 모르게 장례식장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삐 음식을 나르는 와중에 틈틈이 내연녀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어요. 내연녀는 아버님을 조문하고 식사하기 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쟁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연녀를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못 잡은 머리채라도 잡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반쯤 죽여넣을 생각으로 살금살금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 입구가 닫아랐고 저는 조심히 안으로 들어가고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 잘 둘러내고 왔지? 그럼요, 티 안 나게 잘 말하고 왔어요. 걔는 뭐 하고 있니? 아까 보니까 음식 나르느라 정신없던데요? 제가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목소리는 틀림없는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내연녀만 보고 뒤따라왔는데 시모가 언제 와 있었던 거지?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상황을 염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촉이 싸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입구벽에 바짝 기대서 둘의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내가 오지 말라고 기다리라니까 말 안 듣고 오면 어떡해? 쟤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운 내연녀인 거 다 아는데. 상관없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지가 뭘 어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당분간은 제 신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해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오빠가 전처랑 같이 있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정말 여길 왔네요. 친아빠도 아니면서 유나는. 저 아까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내가 그랬잖아. 쟤한테 그 이는 친아빠나 다름없다고. 나도 이렇게 연기하는 거 지친다. 그래도 어쩌겠니? 비밀번호 알아낼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야지. 그러니까 대충 인사하고 이만 돌아가. 괜히 너 있어봤자 제 마음만 어지러울 뿐이야. 비밀번호고 뭐고 아무것도 못 알아내는 수가 있어.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다면 돌아갈게요. 대신에 오빠랑 저 여자랑 붙여넣으면 절대 안 돼요? 저 진짜 상상만 해도 싫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저 여자랑 엮이는 거 너무 짜증나요. 조금만 참아.
장례식 치르는 동안 어떻게든 비밀번호 알아내마. 그것만 알아내면 일사천리라고. 너 바로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야. 정말요? 그럼. 그 의도 없겠다. 뭐가 문제겠니? 쟤한테는 이제 나밖에 없어. 남편 죽었으니 의지할 사람 하나 없지. 부모도 다 죽었는데 내가 조금만 부추기면 뭔가 단서될 만한 숫자를 말할지도 몰라. 두고 봐라. 비밀번호? 그거 금방이야. 장례식 치르는 동안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바로 식 올려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어머니만 믿고 있을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혼한 며느리한테 모든 재산을 남겨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은행 개인 금고에다가. 아우, 내 말이. 전 양반 살아있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데. 내가 남의 집 식구를 데리고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 줄 아니? 조금이라도 눈치 주면 재산이고 뭐고 단 10원 한 장도 안 남겨준다니까 하는 수 없이 잘해주는 척 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죽어서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쟤는 생판 남이고 나는 아내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재산까지 남겨줄 정도로 그렇게 예쁜 며느리였나? 정말 질투나. 쓸데없는 질투 마라. 다 마음에 진 빚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한때 그 이 사업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돈이 큰돈을 빌려줘서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서 사돈이랑 사부인이 한날한시에 죽었고 빌린 돈 안 갚아도 돼서 그거 참 잘 됐다 싶었는데 이 인간이 허락도 없이 저걸 데리고 와서 키운 것도 모자라 살아생전 못 갚은 돈을 이렇게 남겨놨지 뭐니. 그것도 모든 재산을. 아무튼 넌 대충 있다가 돌아가라. 비밀번호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낼 테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시모는 존재 자체로 제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는 듯 하다가도 가끔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거리감도 있었고요. 처음 남편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모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시모는 그저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라고. 무뚝뚝해서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속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또 철석같이 시모를 믿었는데 바보같이 2번 뒤통수 맞았네요. 남편과 한통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앞에서 어디 감히 바람을 피우냐며 길길이 날뛰던 것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 가증스런 눈물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날 이용하려 들다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어요. 아버님을 위해 조용히 끝내준 걸 감사히 여겨야지. 기어이 잠자코 있는 제 성질을 건드리고만 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님 역시 저처럼 크게 분노하며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뒤집고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님의 개인 금고가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가리킨 금고를 바라보며 아버님을 떠올렸어요. 지난날 제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내일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지? 자, 이거 바꿔라. 그 목걸이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어찌나 뒤졌는지.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지 뭐니. 네? 목걸이요? 세상에 이건... 그래, 살아생전 사부인이 차고 계시던 목걸이랑 똑같은 거 맞지?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일일이 찾아다녔지.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고. 사부인의 유품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많이 낙심했잖니.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라도 찾아주고 싶었어. 아버님. 비록 네가 잃어버린 사부인의 목걸이는 아니지만 똑같은 디자인이니 같은 거로 생각하고 위안으로 삼았으면 좋겠구나.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목걸이 뒤에 이 숫자는 뭐예요? 뭔가 의미 있는 숫자 같은데 제 생일이랑 부모님 기일도 아니고. 그 숫자는 내가 네 아빠한테 돈을 빌린 날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니? 만약 친구놈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널 거두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날을 시작으로 우린 가족이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게는 참 의미 있는 숫자들이지. 밤새 비밀번호가 뭘까? 나한테 어떤 숫자들을 남겨주신 적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습관처럼 목걸이를 매만졌는데 그때 옛 기억이 떠오른 거죠. 아버님에게 참 의미 있는 숫자. 바로 우리 아빠에게 돈을 빌리신 날 말입니다. 제가 아는 숫자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아버님은 은행금고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오늘을 위해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라고요. 결심이 선 저는 바로 번호를 입력했고 예상에도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재산 목록이며 회사 지분,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재산 상속 유언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들이더군요. 그중에 아버님께서 손수 친필로 작성한 편지도 한 장 있었는데 아빠한테 갚지 못한 빚을 제게 갚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제게 남긴다고 말이죠. 아버님의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거로 모든 빚을 다 갚으셨어요. 제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지만 시모와 남편에게 갈 바에는 제가 갖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어제 말도 없이 어디 갔냐며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여기 있기 힘들어서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그래. 그의 영정사진 볼 때마다 네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 말도 없이 사라져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근데 집에 있었다면서 왜 문은 안 열어준 거야? 몇 번이나 눌렀다는데. 그이가요? 아무래도 네가 집에 간 것 같아서 아들한테 데리고 오라고 보냈거든. 친아빠처럼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상심 있고서 네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 봐 혼자 둘 수 없었어.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야.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기척이 없더래. 그래서 네가 집에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거든. 아, 제가 은행 갔을 때 온 모양이네요. 어? 은행? 은행은 갑자기 왜? 이거 찾으러요. 저는 은행 금고에서 꺼내온 아버님의 재산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어떻게 이걸? 말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믿고 말씀하셨겠죠. 본인이 죽거든 제게 은행 금고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 전해달라고. 제게 말해봤자 안 받을 거 아니까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어머님을 통해 전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영 모를 줄 아셨어요? 여우 같은 년. 그럼 다 알고도 나를 속였단 말이지?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속인 건 어머님이죠. 어제 내연녀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 잘하시던데요. 어머님이 먼저 제 뒤통수 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별 수 없죠. 제가 먼저 어머님 뒤통수 치는 수밖에. 그나저나 아버님 장례식 끝나고 나면 국수 드실 건가 봐요? 기어이 그 내연녀를 며느리로 들이시려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예비 며느리 돈 많대요? 많아야 할 텐데. 저한테 다 뺏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뭐야? 너 당장 일이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 재산을 받아?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어머님 돈으로 먹여주고 입혀준 거 아니잖아요. 다 아버님 돈이었지. 그러니 아버님께서 제게 재산을 물려주시든 많이든 어머님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순 곰인 줄 알았더니만 이거 완전 여우였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자식도 아닌 네가 왜 내 남편 재산을 받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재산 반환 소송 걸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 전에 순순히 준다면 어느 정도 작게나마 떼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끝까지 간다면 진흙탕 싸움 각오해야 할 거야. 너 내 성질이 어떤지 모르지? 그동안 남편 때문에 착한 척 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경고하는데 이쯤 하고 좋게 내놓는 게 신상이 좋아. 그래요.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잖아요. 아버님이 제게 물려주신 거예요. 어쩌면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아내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을 수도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씨를 곱게 썼어야죠. 어머니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역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착한 척 바보같이 굴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그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나 해당하는 이야기고 당신들의 추악한 내면은 알게 된 이상 더는 당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소송이고 뭐고 얼마든지 해봐요. 그래봤자 당신들한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제대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당신들이 소송 걸 때 유용하게 써먹으라고 친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가족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고 오로지 제게만 상속한다고요. 변호사 통해 작성된 유언장이니까 효력은 확실하겠죠? 이게? 우선 아버님은 장례식장이 중요하니까 부들부들 떨려하는 시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장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좋은 곳에 모신 뒤 시모와 남편은 제게 찾아와서 받을 재산을 내놓으라고 깽판 쳤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둘은 무단 침입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울고불고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제발 회사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바지 사장이라도 좋으니 그것만은 지키고 싶다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빌더군요. 거기다 웃긴 건 내연녀를 바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얼굴 반반해서 만난 거지 질리면 언제든지 버릴 생각이었다고 저더러 조금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말했어요. 너도 나한테 조금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 여자랑 똑같은 취급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귀찮게 굴지 마. 아버님이 세운 사업 너 같은 쓰레기한테 맡길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두고 바람피운 남편과 겉으로는 착한 척 뒤통수 칠 궁리만 하던 시모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았고 아버님의 뜻에 따라 저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사업은 좋은 경영인을 모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이제 그들과는 정말 끝이네요. 더 이상 제 눈에 띄지 말고 생긴 대로 쓰레기처럼 굴러먹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